하루 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자신의 지역구 행사에 참석했다가 항의하는 지역 주민에게 동네물 많이 나빠졌네 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이제 출마 안 하니까 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건가요? 아무리 정치가 말의 성찬이라지만 새치혈을 조심하라는 말, 김현미 장관이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1월 15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 1분 뒤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임방글 변호사, 김상균 변호사,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은 아마 이 공포의 구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구간에서 아주 아찔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리막길의 경사가 굉장히 급하다고 하는데요. 자,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의 한 교차로인데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레미콘이 교차로를 그대로 지나갑니다. 자, 흙먼지를 날리면서 차량들이 지나가는데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찔합니다. 네. 다른 방향으로 볼게요. 블랙박스인데요. 네. 자, 이 승용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합니다. 아이고. 앞으로 레미콘이 지나가는데 네.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이 레미콘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찌그러졌네요. 맞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해서 운전자를 지금 꺼내는, 구조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대체 저 도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어제 오전 11시경의 상황인데요. 네. 부산 사상구에 있는 신모라 교차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 예. 네. 저 차량이 이제 레미콘 차량인데요. 백양 터널에서 이제 교차로 방향으로 저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가 내리막길입니다. 저렇게 쭉 내리막길로 주행을 하다가 교각을 들이받아서 그 62 대신 운전자가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인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잠깐 화면으로 보셨지만은 CCTV나 블랙박스의 영상이 일부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운전자도 사망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 교각을 들이받고 지금 차체가 심하게 훼손된 모습을 앞서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이종훈 평론가님, 내리막길이라고 하지만 차량을 제어를 못할 상황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혹시 운전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제 시각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네. 예, 혹시 뭐 졸음 운전을 했다거나, 뭐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네. 뭐 그런 가능성도 지금 없잖아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진술해 주시는 분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경적을 울렸다는 거죠. 하... 이분이 내려오시면서. 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의식이 있었다는 의식이 얘기네요.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 아하. 사고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네. 거고, 사전에 그래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 신호를 이제 발신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때는 음주운전 가능성이나 졸음운전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네.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경찰을 통해 확인했습니다만, 일단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저 운전자께서요, 음주운전은 확실히 아니었다는 답을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그러다 보니까 더 안타까워요. 이 레미콘 운전자분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끝까지 경적을 울리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대피하거나 멈추라는 신호를 주셨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이 사건의 목격자는요, 본인이 가까스로 레미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레미콘이 마지막에 교각종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다면 본인과 충돌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를 당하신 운전자분이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던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운전자가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네. 운전자의 희생이 없었다면 더 큰 사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레미콘 운전자분께서 뭔가 사고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마지막까지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렇게 사고가 났다? 내리막길에 속도 제어가 안 됐다? 차체 결함입니까? 그러면 뭡니까? 차량의 결함도 뭐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무라 교차로, 그리고 백양터널에서 신무라 교차로로 내려오는 이 내리막길이 굉장히 급격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물론 차량의 결함도 의심을 해봐야겠지만 이 내리막길이 와, 한 진짜 경사 급하네요, 진짜. 맞습니다. 아. 16도에서 한 17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네. 미리 속도를 이제 줄이지 못하면은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차량이 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동거리도 상당히 이제 길 수 있어서 네. 그런 측면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네. 싶습니다. 김상균 변호사님, 저곳이 공포의 구간이라고 불릴 만큼 부산 분들은 아마 저곳이 익숙할 텐데 대체 얼마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까? 네. 화물차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내리막길이라고 불리는 구간인데요. 네. 특히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4.5톤 화물차가 내리막길을 달려서 내려오다가 통학버스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가지고 세상에. 그 통학버스에 중학생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이고. 병원으로 이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었고 네. 작년 2월 달에는 또 23톤 화물차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육중 추돌 사고를 냈답니다. 이렇게 한 번 사고가 나면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내리막길이다 보니까요, 한 번 사고 나면 정말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경인데 지자체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대체? 조치를 했습니다. 아하. 조치를 했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또 발생되니까 더 문제인 건데요. 네. 2015년에는 53억 원을 들여서 안전시설을 보강을 했고요. 네. 2017년에도요.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대해 사업 1단계 구간으로 선정이 돼서 네. 7억 정도를 투입해서 가드펜스, 긴급제동 시설, 충격 흡수 시설 등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곳을 자주 오가는 화물차 기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미끄럼 방지 포장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보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 지역이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사후 약방문식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자체는 그동안 조치를 취해왔다면 이번 사고 진짜 안타까워, 너무 황망하잖아요. 그 레미콘 운전자분 지금 사망하셨어요. 그럼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얘기, 지자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임방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좀 내용이 어려운데요. 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허. 지금 내리막길, 급격한 경사의 이 내리막길이라는 것만으로 도로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렇게 이 도로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또 어쨌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여도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가 만약에 있다면 그 손의 액은 굉장히 많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하, 너무너무요 안타까운 사고예요. 지자체도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일까요? 환경부 장관일까요? 이분은요, 이종훈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묘하게도 제가 사는 동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역구는 저 옆 인접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네가 갑자기 물이 나빠졌습니다. 아하. 김현미 장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살면서 거기서 꽤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물이 나쁘다는 생각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생각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 네. 이 동영상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동영상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뜨거웠죠, 동영상. 약간 좀 그 유도 신문을 하는 듯한 느낌은 좀 없지 않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질문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3기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고양시가 좀 더 좀 나빠진 거 아니냐, 네.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안 좋아진 거란 식으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김현미 장관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웃는 얼굴로 대하다가 이제 불쑥 이 이제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 건데, 네. 유도신문이라는 걸 근데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적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질문을 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카메라까지 들고 그러면 이건 날 좀 어떻게 보면 올가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일종의 작전일 수도 있다. 네. 이런 느낌이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른바 촉이 딱 오게 돼 있는데 그게 안 오셨던지 지금 무심결에 이렇게 이제 말을 뱉으신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양시 이제 더 이상 출마 안 한다고 이제 본인이 마시던 우물에 침 뱉고 지금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일단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보는 게 나아요. 영상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대체 어떤 영상이고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미님, 네? 고양시 망쳐졌다고요? 망쳐졌어요. 안 망쳐졌어요? 네. 안 망쳐졌어요? 네? 안 망쳐졌어요? 네? 만지지 마세요. 김현미님, 네? 고양시 안 망쳐졌어요? 고양시? 네? 고양시 안 망쳐졌어요? 네. 동네물이 많이 나빠졌죠, 그죠? 인상 무서우시네요, 네. 일단 김기혁 아나운서 저 자리가 일단 무슨 자리였어요? 무슨 자리였는데 일단 김현미 장관이 물론 의원직 신분이기도 합니다. 아직 뭐 총선이 치러진 건 아니니까. 어느 자리였는데 저렇게 막 사진 찍고 그런 자리를 가졌어요? 이게 이제 일산 지역구에서 열렸던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자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신년회 및 송별회?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것은 이제 그런 거였죠. 창릉 3기 신도시 정책 때문에 네. 집값이 떨어져서 고양시가 망가졌다. 이제 이게 물어보는 사람이 고양시가 망가졌죠? 많이 망가졌죠? 안 망가졌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네. 이 의도는 이제 여기에 있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분은 뭐 집값이 떨어진 걸까? 왜 굳이 저렇게 막 화를 내면서 물어본 이유는 뭘까요? 임방글 변호사님. 뭐 지금 일산 저 고양시에 사시는 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계속 고양시 망쳤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우선 고양시가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 인근. 그런데 고양시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요. 상승폭이. 네, 거기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3기 신도시가 일산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곳에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우리 다 소외된 거 아니냐. 가뜩이나 집값 상승폭도 크지 않은데. 그런데 이 정책을 누가 만들었느냐. 부동산 정책 총괄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냐.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누구냐. 일산에서 삼선했던 분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표를 뽑아줘서 당선시켜서 일산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손해가 되는 정책을 펼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셨던 거죠. 네.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님. 네. 김현미 장관은 저 영상 말고도 그 전에 한 며칠 전에 다른 영상으로도 주목받기도 했잖아요. 예. 눈물을 흘리시기도 아, 하시고 눈물. 그러셨죠.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이제 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역시 이제 정치인 출신이니까 뭐 총선에 출마하시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뭐 부동산이 워낙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하니까 부동산 정책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이제 불출마를 합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이제 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지역구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도 참 정도 사랑하는 이제 지역 주민 여러분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네. 눈물도 흘리시고 이제 그러신 거예요. 자, 근데 그 모습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뭐 물 나빠졌네라고 이야기한 그 발언이 너무 좀 상반되고 대비적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러면 물 좋은 데로 가시나 보다. 다들 이제 일산 쪽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일 이른바 눈물의 불출마 기자회견 하는 장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들과 늘 이어져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성원이 오늘 저를 장관으로 만들어 주셨고 삼선 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 때는 일산 주민들, 특히 서구 주민,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울먹였어요. 불출마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겠죠. 나가면 사선도 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황도 자기 손을 덥석 잡은 연상황에 손등을 친 다음에 사과했는데 김현미 장관 사과는 했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일단 김현미 장관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사의 목적이 뭐 신년회 그리고 또 뭐 송별회 성격도 띠고 있었는데 해당 주민이 이 김현미 장관만 계속 집착하면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항의를 거듭해서 참고 참다가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뭐 국토교통부 관계자 얘기도 뭐 들어보나 마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어차피 들어보려다가 온전히 정치적 활동이라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현미 장관도 별
입장 내놓지 않고 있고요. 해당 주민들은 반응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안지정 기자님. 일단 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표가 필요 없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냐라고 굉장히 따가운 얘기도 내놓고 있고요. 사실 유종의미를 거두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실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걸 수습하고 이걸 또 용서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별다른 이거에 대해서 해명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이런 안타까운 또 실망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사람이 네. 떠날 때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 마무리 잘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야 사실은 어디 그야말로 물 좋은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그분들이 반기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물 좋다고 우리 동네 왔다가 또 언제 또 침 뱉고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찍어주겠습니까? 네. 네. 실제로 일산의 일부 주민들은요. 온라인상에서 항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 오프라인에서도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 있는데 근데 이종훈 평론가님 삼선 출신의 김현미 장관이 일산 서구에 안 나오면 그 지역에 이번에 누가 나와요 총선에? 뭐 지금 청와대에서 실세가 내려온다는 얘기가 좀 소문이 그래요? 돌고 있지 실세 않습니까? 누굽니까? 혹시 뭐 뭐 고민정 대변인 얘기도 나오기도 실제로 하고. 급부상했어요? 어허.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예, 뭐 하여튼 그 이쪽이 좀 의외로 그 네. 김현미 장관이 이제 그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좀 강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네. 표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물이 좋은 곳인데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 네. 그래서 다른 사람 뒤에 출마할 사람 앞길까지 이렇게 좀 가로막으신 게 아닌가. 네. 좀 약간 좀 그러네요. 어쨌든 혹시 저 일이 혹시 총선은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가 들썩였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건모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에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을 했는데 의혹이 있는 당일의 그 동선 등을 집중 조사를 한다고 경찰이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게 출석하고 있는 이제 모습인데요. 많은 취재진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김건모 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조사를 받기 위해서 서로 향했습니다. 네. 김건모 씨 모습 이것도 백문이 불여일견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목으로 맞고서 하셨는데 입장이 어떠신지요? 유흥업소에 간 사실 입장 못 걸리시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성폭행의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막음 시도에 대한 의혹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으로 맞고서 하셨는데 입장이 어떠신지요? 상관계한 사실도 없으신 거예요? 지금 폭행이랑 지금 성폭행 혐의로 지금 계속 아직도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겁니까? 성관계 사실 자체를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셔야 돼요. 저렇게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김건모 씨의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안진영 기자님, 일단은 김건모 씨의 제일 눈에 띄는 건 수척해진 모습? 뭐 그런 거로 좀 보여집니다. 네, 한눈에 봐도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게다가 이 카키색 패딩에 뿔테 안경을 끼고 있는 이 김건모 씨의 모습에서 이게 생기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안이 그만큼 중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고요. 근데 평소 즐겨 입는 이 배트맨 티셔츠로 보이는 상의를 레이어했다는 게 또 이제 네티즌들의 눈에 띄어서 이 부분이 그래요? 화제가 되기도 저 했었는데요. 패딩 점퍼 안에 배트맨 티셔츠로 보이는 걸 입고 왔다고요? 그 안에 이제 셔츠가 있고 셔츠 안에 아하. 티셔츠가 살짝 보이는데 그게 평소 방송에서 보이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아하. 이 배트맨 티셔츠가 이번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처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입고 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네. 그동안 보면은요, 뭐 승리 씨도 그랬고 양현석 씨도 그렇고 출두할 때는 보통 출두룩이라고 해서 연예인들은 정장 차림, 넥타이는 매지 않고 오는 편이 많습니다. 그랬네요. 근데 네. 김건모 씨는 평소에 입던 저런 점퍼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정도로 본인이 심리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 또 말끔히 차려입고 오면 또 말끔히 차려입었다고 또 비판하는 네티즌도 있고 막 여론도 있었을 네네. 거예요.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일단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 뜻은 있을까요? 우선 김건모 씨는 본인의 성폭행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래서 고소한 사람을 무고로 맞고소했고요. 또 본인의 어떤 이런 성폭행 사실이라든지 아니 그 외에 또 다른 폭행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지금 오는 혐의들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기관에 들어가면서 경찰서에 들어가면서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저 개인적인 추정인데요. 네. 아마 언론 보도에 많이 지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어떤 해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 단답형 뭐 이런 말일 텐데 그렇게 말 한마디가 또 잘못해서 어떤 조사 하나로 인해서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런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 영상을 보면요. 물론 흔들림이 좀 심합니다. 기자들이 이제 정규 그 방송용 이 촬영 카메라가 아니라 이 기자들이 휴대전화 등으로 찍은 아마 그 영상 같아요. 그래서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시청자 보시기에는 좀 불편한 점도 있으신데 그만큼 기자들의 허를 찔렀다. 왜냐면 정문으로 안 온 것 같아요, 김상균 변호사님. 네, 강남경찰서는 전부 다 지하에 이제 민원인들이나 또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지하에다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까 층고가 높다 보니까 계단이 또 길어요. 긴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지하 3층에서 타지 않고 지하 1층까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가지고 계단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4층에 있는 이제 여성 청소년과까지 이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하. 나름대로 이제 동선은 그렇게 짰어. 여성 청소년과 조사실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조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귀가야 조치했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와요.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뭐 현장에 있는 지금 수많은 취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강남경찰서에 일단 저녁을 먹으면서 계속 조사가 이어질 거란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고 상당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종훈 평론가님 앞서 얘기 잠깐 나왔던 정말 이게 지금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점퍼사를 언뜻 비쳤기 때문에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서 저희가 그 배트맨 티셔츠와 대조되는 사진을 보여드렸죠. 약간 비슷하기도 해요. 만약 가정입니다만 저 안에 티셔츠, 배트맨 티셔츠 입고 왔다면 이것도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피해 여성이 그러니까 피해를 당할 당시에 저 의상을 입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의상이 사실은 뭐 흔한 의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른들이 주로 많이 착용하는 그런 유의 의상도 아니기 때문에 네. 확연히 눈에 띌 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그 의상을 입고 뭔가 이렇게 나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 그 잊혀지지 않는 티셔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피해 여성의 말이 맞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만약에 김건모 씨가 이거를 입고 갔다면 다분히 좀 의도적으로 입고 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떳떳하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여성을 약간 좀 냉소적으로 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아직은 뭐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건모 씨는 무고다, 자기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본인 얘기대로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뭐 딱히 저 의상이 그 피해 여성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뭐 그렇게 우리가 또 보기는 어렵겠죠. 네. 오늘 경찰의 질문 중에는요, 임방글 변호사님, 지난 8일 이루어진 김건모 씨의 차량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뭔가 질문이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와서 저 차량 압수수색한 거 유의미한 게 뭐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선 김건모 씨 차량을 압수수색해서 이 GPS, 그러니까 위치 확인 시스템에 그 포렌식 작업을 거쳤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과거에 이 차량이 어디 갔었는지 이것을 확인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만으로 김건모 씨가 성폭행을 저지른 게 맞냐 안 맞냐 이거를 확인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자, 우선은 이 고소인이 주장한 날짜가 있을 거예요.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했다 이게 있을 텐데 그러면 네. 그날 술집에 갔냐 안 갔냐? 갔다면 이 여성과 관계를 했냐 안 했냐? 했다면 그게 강제냐 아니냐?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 차량의 위치 확인 요 부분은 아마 그 제1단계 이 술집에 갔냐 안 갔냐? 갔다면 언제까지 거기서 머물렀고 언제 다시 돌아갔냐 뭐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증거가 나왔다고 해서 성폭행을 입증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김건모 씨가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예, 일단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게 원칙이고요. 아하. 이 사건이 벌어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굉장히 김건모 씨가 말을 아꼈어요. 고소장을 받아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후에 반박 자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김건모의 가족들은 또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허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지금 완벽하게 구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김건모 씨 가족분들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네. 아. 근데 이 김건모 씨의 반격이 어떤 게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아하. 유튜브 방송, 그 김건모 씨의 혐의를 주장한 방송이 저기서는 소주만 시켰다고 했는데 보도자료 내용에는 김건모는 소주, 피해자는 양주를 마셨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보자마자 다른 사람을 나가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술을 함께 마시다 다른 사람들을 나가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중들이 볼 때 이게 뭐 그리 크게 차이가 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이번 사건의 중요한 거는요. 이게 몇 년 전 발생한 사건이고 현재 물증, 그 안을 찍은 CCTV 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증언의 일관성 그리고 앞에 뒤에 말에 모순이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바로 이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김건모 씨 측은 그 부분에 말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요, 안 기자님 말씀처럼, 이게 뭐야? 주종만 서로 달랐고, 나가라고 한 시점에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 차이인데, 이게 반박의 근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저도 사실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 이게 설사 지금 이렇게 말한 게 그 보도자료에 나온 부분이 맞아서 이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말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결정적으로 이 피해자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좌지우지할 만한 내용으로 보기에도 첫 번째 이제 물음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게 피해자의 진술 그대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진술했다가 그다음에 보도자료에서도 피해자가 이렇게 진술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제3자가 전해 듣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종훈 평론가님, 물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사람의 표정 가지고 뭐 다 판단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김건모 씨 측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했는데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오늘 김건모 씨의 모습은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자신감이 있다거나 뭐 그런 모습은 좀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초조해한 듯한 그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네. 평상시 김건모 씨 뭐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 간혹 이제 보기도 했는데 이야기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조곤조곤 잘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렇다면 평상시 그러한 그 성격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기자들 만나서도 뭐 약간의 위트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네. 의외로 그 굉장히 무거운 표정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것이 평상시 김건모 씨 모습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앞서도 여러 패널 분들께서요. 늘 강조하셨습니다만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서울 강남경찰서의 피고소인 즉 김건모 씨에 대한 수사가 이게 첫 단추가 끼워진 거니까 앞으로 이 수사 끝까지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임방글 변호사님. 네, 지난해 2월 2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새벽 4시에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이 술집 여주인, 50대 술집 여주인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를 한 60대 남성이 흉기로 찌르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복부에 흉기를 찔린 이 술집 여주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끔찍한 흉악한 범죄가 이뤄진 걸까요? 네, 저 남성과 피해 여성은 사실 연인 관계였는데요. 아유. 그런데 이 남성이 유부남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이 여주인이 당신 유부남이니까 못 만나겠다 하면서 이별을 통보했는데요. 아하.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 이 여성을 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언론들의 취재 결과 안진영 기자님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 사건이 벌어지기 2시간 전인 이날 새벽 2시에 남성이 피해 여성의 술집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때 행패를 부린다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었고 격리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다시 택시를 타고 나타나서 이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세상에.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몰라도요. 경찰이 좀 더 이 남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주의 조치를 줬다면은 이런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뒤늦게 남습니다. 경찰의 격리 조치가 부실하고 미흡했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글쎄요. 그런데 사실은 경찰 탓만 하기도 좀 뭐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주치자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야간 시간에 사실은 이 사건뿐만 아니고도 지금 뭐 출동해야 될 사안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그러겠죠. 겁니다. 그날도. 자, 그러면 이 사건 조치해 놓고 또 다른 사건으로 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지키고 앉아서 이 사람 꼼짝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네. 거고 또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소란 피웠다고 유치장에 또 넣을 수 있는 아하, 그런 네. 상황도 아니다라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충분히 주의 조치도 취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전해지는 바로는 보니까 약간 좀 술이 좀 취한 상태였고 네. 또 본인이 또 그걸 이유로 나중에 보니까 심신미약을 또 주장하기도 했고 뭐 아하. 이런 거로 봐서 네. 이제 술이 좀 취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런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결국은 이제 재차 네. 가서 찾아서 이제 범행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네. 이런 것까지 경찰의 책임을 다 묻기는 좀 경찰분들을 너무 괴롭히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런데요, 이 남성이요,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세상에? 해당 여성의 사망 원인이 여성의 수술 거부와 의료진의 과실 탓이라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는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김상균 변호사님, 이 사람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어요. 왜? 뭘 믿는 구석,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길래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습니까? 제가 살면서 들은 질문 가운데서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하, 네. 저는 도무지 이 사람이 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보통은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판사만이 판결을 내리는 것은 맞지만 네. 배심원을 따로 이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그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네. 이제 재판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사법 체계 판단 방식과는 좀 다른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걸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자기가 정말로 억울하거나 뭔가 좀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었을 때 다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사귀던 여자친구를 복부를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까지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잔인한 범죄일 텐데 그렇다면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어떤 평결을 내렸을까요, 임방관 변호사님? 네, 배심원 9명은 일단 만장일치로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다만 이제 양형에 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렸습니다. 네. 9명 중에서 가장 많은 5명이 징역 20년을, 또 3명이 징역 10년을, 그리고 마지막 1명이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런 그 배심단의 그 의견에 구속되는 건 아니고 이제 참고만 할 수 있는데요. 네. 1심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남성에게 유죄와 함께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하. 1심 배심원단,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들의 이 판결이 상당 부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요, 이 사건 항소심까지 가게 됩니다. 김상균 변호사님. 억울했나 봅니다. 억울했나 보았는지 항소를 했고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2심에서는 5년이 감형되어서 왜요? 참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게 급격한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저희가 뭐 변호사들끼리도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급격한 태세 전환이죠. 1심에는 부인하다가 2심 가서 이제 반성합니다. 반성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양형에 있어서 그 피고인의 반성은 굉장히 큰 양형 기준이 그래요? 양형 참작 요소가 되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뭐 스스로 119에 신고했던 점, 네. 피해자가 또 실제로 수술을 거부를 하셨나 봐요. 또 1, 2시간 정도 지연이 됐던 점, 네. 그다음 뭐 전과가 벌금형 초과하는 거 없었던 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가지고 5년이 감형이 됐나 봅니다. 저 징역 15년, 글쎄요,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징역 15년으로 2심의 선고 형량대로 확정된다면
15년이 과연 억울하게 사망한 저 여성의 한을, 응어진 한을, 그리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